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경제정치학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정치경제학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하고 경제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공부하면 정치경제학이라는데 경제학을 공부하셔갖고 경제정치학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사실 이브닝 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코너가 이 코너거든요.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출발할 때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뜻밖입니다. 뭐 오. 인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아니요, 정말 인기 많고 예. 그리고 네, 항상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도 가장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선풀만 달리는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정말로 인기가 많은 코너였어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오늘 저 김지훈 박사님을 갖다가 오늘 좀 인터뷰를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좀 그래야 되겠는 게 우리 코너 제목이 내일의 세상인데요. 네. 내일의 세상을 갖다가 저같이 애매한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김지훈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했어서 미국 정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선거 여론조사 이쪽의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 방송 활동을 매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내일의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이고 뭐 그러니까 김지훈 박사님한테 그동안 하실 얘기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진행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이런 역할에 치중하셔야 돼가지고 저도 막 침을 튀기면서 막 떠들긴 했습니다만 되게 민망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뭘 또 안다고 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꾸로 좀 역할을 바꿔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지훈 선생님이 가지신 생각이라든가 이걸 얘기하면서 내일의 세상이 어떤 것일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잔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좀 대답을 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방송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통계 숫자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양적인 그쵸. 관계로 주로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의 쟁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청취자들이 보내는 사연을 듣다든가 이러면은 이른바 질적이라고 불리는 세상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방송하면서 드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내일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미래를 막 바라보고 산다기보다 사후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제가 했던 학문도 그렇고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이제 주로 숫자를 가지고 뭐 흔히 예. 말하는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유가 되는 변수를 찾아내고 뭐 이런 걸 주로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홍기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나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냥 바라만 보고만 살았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았고요. 예. 숫자나 통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라고들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고 또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죠. 네, 실제로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히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한남대교 같은데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그게 있어요. 어제 서울 시내 교통사고 내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나오죠. 네, 사망하고 그리고 부상.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사망이 없는 날도 있고 뭐 1명, 2명 있는 날도 있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70명에서 많으면 정말 100명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숫자에 불과하지만 저는 항상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이 뭐 79명이라면은 이 79명의 개인들의 삶들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얘기를 똑딱 하면은 사망은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제 이후로 어제 이전과 어제 이후의 그 사람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숫자를 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그럼요. 그걸 해온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질적인 이야기들 만난 것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의 숫자와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었던 그분을 만나는구나. 뭐 요런 생각이 든 때가 꽤 있었죠. 그렇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 했던데 사회라고 하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인생의 다발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의 다발? 예. 뭐 구조니 뭐니 복잡한 개념 쓸 거 없이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꽃다발을 만들듯이 막 이렇게 섞이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그 79명이 사망했다. 그 사연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생의 다발인 거죠, 뭐. 네, 팔만 그냥 조금 부러지고 만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큰 부상을 당해서 뭐 사망은 아니지만은 계속 병원에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려오면서 이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그게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 뭐 통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저는 미래를 막 바라보고 해안을 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숫자 다루시는 분들이 질적인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그 사회학 한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그 점에서 보자면은 올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 조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드문 일들이 벌어졌는데 올해 일단 그 코비드 19라고 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지금 정권 교체가 거의 이루어졌는데 이 사태를 이 두 굵직한 사태를 보시면서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예. 그 리차드 홉스테터로 제가 홉스테터. 예. 홉스테터의 반지성주의, 미국의 예. 반지성주의 책을 다시 봤는데 보면서 예전에 봤을 때도 예. 맞아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만 그 맥락을 설명해주면 그 리차드 홉스테터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지성사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우파 좌파를 갖다가 설명을 할 적에 미국의 그 끊임없이 어떤 그 배운 사람들 그다음에 대학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대중적으로 펼쳐져 있고 이것이 미국의 반지성주의 어떤 사회적 기초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게 예. 이제 건국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됐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에 와서 이 나라를 건국하고 했던 사람들 자체가 일단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와서 그게 맞다고 믿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한 어떤 메인스트림의 어떤 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론이라든지 거기서 통하는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믿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들을 그 하는. 울뚝배리라고 그러나 고집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읽으면서 이게 뭐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느 사회나 사실 이런 게 존재하지라는 생각도 예.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 과학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그렇죠. 더 도드라지는 현상을 보이긴 했는데 뭐 코로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지성에 대한 불신 예. 이게 굉장히 심해졌구나. 그리고 이런 식의 재해는 사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좀 철들고 나서 겪은 걸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인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닥쳤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예. 그랬을 때 어느 사회에서나 이 반지성적인 예. 행동도 많이 나타나고 반지성주의적인 사조도 많이 나타나고 전문가들도 믿지 않고 예.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예. 아니 저도 무서웠습니다. 사실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그 김지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뭐랄까요? 그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 거센 파도들이 막 섞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김지훈 선생님께서는 저희 이렇게 그 방송 진행하시면서 왜 앵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앵커가 원래 그 배에서 그 닻을 내리는 네.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뭐가 사실인지 애매할 적에 이렇게 방송 특히 공중파 방송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뭐가 사실이고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갖다가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그야말로 닷 앵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이 역할인데 그 역할을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그 올해처럼 그 전 세계 앵커들이 힘든 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이냐, 뭐 트럼프는 뭐라 그러고 또 백신은 뭐라 그러고 등등인데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힘든 문제가 저게 있었죠.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도 뭐 하셨지만 지금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이른바 대한 매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목소리를 뭐 공중파 방송에서 낸다 하더라도 지금 막 섞여 버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파도가 거센 상황에서 이렇게 앵커로서 이렇게 그 배를 헤쳐나간다고 그럴까요?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유용한 정보고 뭐가 의미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생각이 뭐 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내일의 세상 문제랑 관계가 많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일단은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은 것 자체가 항상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라.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의심을 해야 되고 바라보는 것도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뒤에는 이면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도 의심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앵커로서 뭐 하나의 중심을 잡고 이게 맞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사실 느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태생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예. 사실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트레인이 된 거니까 예. 사실 뭐 우리 홍기빈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 당했잖아요. 아유, 저는 뭐 돼지고기밖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 생각 무슨 없습니다. 얘기 순댓국? 순댓국밖에 관심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본분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예. 메인스트림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도 굉장히 모호하기는 해요. 그럼 예, 기준, 예. 그게 메인스트림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가 여기가 메인스트림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예. 사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메인스트림이다. 그건 누구나 강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활자를 보고 선택을 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방송을 듣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네. 이런저런 기록들이라든가 기록을 보고 나와 있는 문서들이라든가 예, 이게 좀 예. 약간 저도 이제 여기에서 뭐 뉴스를 전달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려면은 예. 일단은 이제 뭐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지식이나 뭐 정보를 접할 때 예. 방송을 통해서 접한다는 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 목소리라는 것이 신뢰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재판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그 녹취록이라고 해서 예. 예. 글로 된 것을 보잖아요. 예. 예. 녹음을 된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글로 된 것을 본다는 것이 그래도 뭔가 중립성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뭐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할 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하는 방법 말고 예. 글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알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제가 저기 뭐 어떻게 뭐 박사님한테 뭐 반론을 저도 뭐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박사님 하시는 방법이랑 저도 똑같은데 제 의문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활자의 우상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럼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활자의 우상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베이컨이라는 그 철학자가 여러 가지 뭐 그 오류의 우상을 얘기를 했는데 활자술이 일반화되고 특히 지금같이 그 인터넷 때문에 이게 하이퍼 텍스트 이걸로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그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별의별 게 다 문자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자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사방에서 창궐하고 있다는 그 문제에서 뭐가 진짜냐를 가르는 문제가 있고 하나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옛날에 미국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진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 will to believe라고 정의한 적이 있어요. 믿고자 하는 의지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모순적인 얘기인데 아주 나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아까 그 여러 가지 의심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아주 절박하거나 아주 화가 나 있거나 할 적에는 뭐 의심이고 뭐고 다 귀찮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그냥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1, 2년 사이에 벌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냥 믿고자 하는 얘기,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뭐 트럼프가 마음에 들면 트럼프를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막 쓸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힘드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믿고자 하는 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 심리학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예, 예. 예,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투표 행태라든지 뭐 아니면은 정보를 얻는 행태라든지 뭐 예. 이런 거 하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뭐 디렉셔널 리즈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항상 확증 편향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예. 바로 계속 그냥 어쩔 수 자기 없어요. 믿음이 예. 가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요새 같은 때는 특히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계속 인도를 해줘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굉장히 편해요.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서 네. 중국 영화 그 이연걸 나오는 거 예. 하나 봤다가 네. 오늘 그거 그냥 중국 영화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아빠 맨날 이런 거 보냐고. 아직도 이런 걸 보냐고. 예, 아직도 이런 거 아빠 몇 살이냐고 막 혼났는데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런 그렇죠. 게. 예. 그게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그러는 이유는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가지고 생각하는 바가 계속적으로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확증이 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것이 맞는 세상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내가 예. 뜻한 것이 맞고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옳은 세상이 돼버리는 건데 그리고 내 생각이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으면 그렇죠. 더더욱 편하죠. 훨씬 편하죠. 예. 네, 논쟁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 내 마음에 맞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모여서 그걸 계속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테리토리죠.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트레이닝을 받아왔으니까 교육을 그러니까 받아왔으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확증 편향에 오류가 있으니까 네.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도록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던데 그거는 자기 거품에 갇힌 거라고. 그러니까 거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제 방송 매체라든가 공공 여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어려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셨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마음에 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저를 의심하고 혹은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나 들리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죠. 제 자존심이 저기 이렇게 지적인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죠. 근데 방송하시다 보면 악플이 달릴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잘 방송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이게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이게 매체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악플이 달릴 때 가령 그리고 악플이 뭐 근거가 있거나 좀 이렇게 합리적이면은 생각해 볼 점도 있는데 막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플이 막 있고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왜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이런 마지막 말을 시간이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거 지금 아니면 언제 얘기하겠어요. 아니 네. 근데 예.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예. 그런 지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게 되고 예. 뭐 이제 제가 그래도 여전히 책을 좀 본다는 학자적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가 가는 거라서 예. 악플이라도 좀 되도록이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또 그분의 의견이니까 그거를 뭐 너무 막 마음에 담고 상처받고 근데 간혹 가다가는 이건 정말 새겨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라는 것들도 있죠. 예. 그이라도 네. 그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왜 운동하는 걸 영어로 엑서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양떼들이 너무 살이 찌면 곤란하대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울타리를 풀어가지고 울타리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를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하자면은 지적인 훈련이랑 비슷한 건데 너무 안락한 공간에만 있으면은 안 좋으니까 양떼들도 자기 바깥으로 나가니까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을 아무리 불편하고 너무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찰을 하는 기회를 한 번씩은 가져야 된다라고 그럼요. 하는 뭐 그런 말씀을 그런 자세로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나가지 예. 않으면은 부딪히더라도 나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예. 네, 지성인이라고 불리고 싶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내일의 세상 저도 이거 진행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어요. 그 여름에 이렇게 한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왔다가 지금 오늘 찬바람이 불던데 네. 몇 달 동안 제가 제일 절실하게 느낀 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위기, 코비드 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태 위기, 뭐 기후 위기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치고 생각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뚫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그 영국에 있는 제 친구 하나가 그 얼마 전에 그 되게 가슴에 정말 그 찔리는 글을 썼는데 이 사람 표현이 이제 톡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서 그러니까 유해한 이 개인주의, 유해한 무관심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다. 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친구는 런던에 사는데 노인들이 한없이 죽어가고 그다음에 이민자들이라든가 그 사회적으로 취약해서 거리두기를 하기 힘든 사람들은 계속 죽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죽고 다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맥주집이라든가 햄버거집을 가면은 사람들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고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고 마스크도 전혀 안 쓰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되게 괴로워하면서 쓴 글인데 이 사회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말한 이 사회는 뭐 뉴질랜드가 타이완처럼 이 동쪽에 있어 좀 더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나라랑 비교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유해한 개인주의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꺼버리는 아주 유해한 무관심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이거는 그렇다, 코비드는 그렇다 치고 나중에 기후위기에 닥치면은 사실은 전력 배급제 같은 게 실행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지금 화석 연료를 갖다가 더 떼면 안 된다는 그 양은 명확하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뗐다가는 정말로 기후 위기가 오겠다 싶을 때는 전력 생산이 대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전력 배급제 하루에 몇 시간씩만 전기가 나오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과연 전력 배급제를 지켜낼 것이냐. 이 상황이 오면은 가장 힘이 없고 그 기댈 데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식으로 될 것이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그 내일이 올 것이다. 이런 아주 되게 절망적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론조사도 이게 전문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많은 그동안 그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들으셨는데 우리 사회가 어떨까요? 이렇게 마음을 좀 합치고 생각을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참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거 아니, 가르쳐 주려고 저는요. 매주 나오셔놓고. 아니요, 저는 어떤 날은 그래도 그 반만년 배달민족의 기상에 있지 뭐 잘 뭉칠 것이다 이런 날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보면은 이래갖고 이게 되겠느냐 싶은 때도 있는데 뭐 꼭 방송 진행자 아니시더라도 뭐 그냥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을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어떨 것 같아요, 내일? 저는 뭐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뭐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그럼요. 거를. 개인을 무시해버리고. 네. 그리고 예. 굉장히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경계를 배제해버리죠. 채워버리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기억나요. 움베르토 에코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우리라는 것은 그들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좀 더 정당화되고 정의로운 존재가 되려면은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항상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 같은 게 아주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꼭 만든다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사회가 점점 자라나고 그래도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의식은 예.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이요. 예. 예. 법과 규범. 법과 예. 질서와 규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그 법과 질서, 규범을 잘 지킨다면 우리 공동체 사람이 될 수 있고 예. 피부 색깔이 다르고 뭐 말이 좀 다르고 이렇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우리가 그들 뭐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개인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세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한국 역사상. 제가 융이 2년생이라서 기억 잘하는데 80년대예요. 그때 뭐 무단횡단은 일상사였고요. 그러니까요.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법 굉장히 잘 지키죠. 우리가 네. 질서 잘 지키고. 그래서 그게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네.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예. 아니 저도 그래서 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내일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신비적인 거라든가 뭐 공동체라는 모호한 단어에 기댈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합의한 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그거를 모두 다 지켜내는 그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하는 세상이 그게 내일의 세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청취자 문자에서 하쿠나님께서 홍기빈 선생님 기품 있는 선비시라고 와 선비까지 나왔어요. 선비요? 그 간장공장님께서는 참 예. 좋은 분이시네 하고서는 점점점. 제가 선비는 아니고요. 선비족의 후예입니다. 제가. 네. 아유 정말 뭐 질문을 주신다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끄적였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이제 정말 즉흥적으로 다 질문을 주시고 답을 했는데 예. 네. 아니 오늘 저 굉장히 이게 따뜻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말씀을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세상에 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잘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인데. 네. 앵커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그동안 내일의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 내일은 그 우리가 그 예측하거나 그냥 애매하게 기대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결단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까 우리 때 나가는 얘기 드렸지만은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로 같이 이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여름부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홍기빈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또 뵐 수 있도록 예.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경제정치학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